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에서 주인공을 그러니까 시선을 대통령실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당연히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핵심은 이번 민심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이게 이번 선거에 거의 화두처럼 등장했기 때문에 특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번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최병묵 의원님. 네. 속보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10시 30분에 입장 발표를 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그 전에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아마도 제가 추정컨대는 자 이게 당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로서는 특별히 이 선거에 관한 입장이 없거나 아니면 민심의 경고를 준엄히 받아들인다는 약간 원론적인 얘기가 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은 이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그 10시 반에 어떻게 밝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겠죠. 본인이 이제 아까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관한 본인이 지휘한 선거니까 정무적으로 보면 그 지휘한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자, 내 책임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거취에 관해서 일단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그 발표가 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정말 그러면 여기서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판을 완전히 떠나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그동안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떠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에 잔류해 가면서 정치를 계속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러게요. 그다음에 이제 곧 앞으로 몇 달 뒤에는 전당대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출마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가 되는데 저는 용산과의 관계 정립 아마 이 문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 거취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190석 안팎의 지금 191석인가요? 법야권의 압승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22대 국회 아마 5년 내내 여소야대를 경험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겁니다. 109대 191. 그런데 200석 개헌 저지선까지는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 막았더라도요. 김민지 차장님, 총 180석 이상이 되면 의석수별 다수당 권한,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도 있고요. 여러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반대로 생각할 때 현 정부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건데요. 일단 쉽게 말하면 입법 독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80석 이상이라는 건요. 패스트트랙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소수당의 어떤 그런 의사 전달을 위한 그것도 24시간 내 강제 종료할 수 있어서 소수당으로서는 이런 다수당의 어떤 권한이 커지면서 좀 의정 간의 갈등이 활동하는 와중에 여야 갈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모아서 맞대서 좀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논의를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법안들이 야당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수 여당으로서는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다.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노돌 교수님,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 여러 가지 추론할 가능성들이 많겠지만 대통령 레임덕 문제라든지 혹은 그러면 국정기조 전면 쇄신 혹은 내각 교체, 총리 교체 앞으로 22대 국회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 앞으로 줄줄이 범야권이 예고한 특검들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국정기조의 대전환 가능한지 대통령의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로서야 일단 충격파가 미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전국을 어떻게 이끌겠다 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정치의 문법을 보면 이런 때는
대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른바 거국 내각을 꾸렸습니다. 예. 야당 쪽 인사도 영입을 하고 그래서 야당 쪽 인사도 이렇게 뭐 총리를 맡든 장관을 맡든 해가지고 거국 내각을 꾸려서 형식상으로라도 여야가 함께한다 이런 쪽의 그 해법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전국 운영 방향을 보면 예. 그런 과거의 문법을 답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좀 아쉬운데 전 지금이라도 그런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전국 그 운영 방법에서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의 그런 지혜를 좀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예. 과거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외국에 갔다 오면 늘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야당 대표를 단독으로 만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부 요인과 함께 하든 아니면 오부 요인하고 여야 대표 따로 하든 해가지고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독으로 만나자 얘기하니까 여야 대표 함께 만나자 하니까 또 서로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고 앞에가 그동안 있었던 내밀한 얘기를 좀 설명하겠다, 브리핑하겠다 하면 야당 대표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 늘 있었는데 그런 것들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는 과거의 어떤 정권에서 정부에서 대통령들이 이런 난국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전국을 풀어갔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예. 주의 조언도 받아서 거국 내각을 꾸릴 수도 있고 또 야당에 두터운 벽이 있으면 대개 여론의 힘으로 돌파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현 정권 심판론, 특히 현 대통령의 뭐 불통 오만 이미지가 정권 심판론을 자초하는 건 아니냐는 게 오늘 아침에 언론 혹은 뭐 대체적인 여권 네이버의 시각도 있으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10시 30분에 총선 패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